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결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추결 설비는 그 야간에 심야 전기를 공급받아서 그 냉동기를 가동해서 얼음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어떤 축능 매체에 냉열을 저장을 했다가 이를 주간에 냉방에 활용하는 그런 설비고요. 축능 매체 종류에 따라서 얼음을 얼려서 그 에너지를 냉열을 저장하게 되면 이제 빅축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을 그냥 냉각하거나 가열해서 그 열을 저장을 해놓게 되면 이제 수축열식. 잠열 추결식은 뭐 상변화 물질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실제 이제 이렇게 그 상용화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빅축열이 이제 예전부터 가장 널리 많이 사용되어져 왔고, 수축열이 이제 근래 좀 늘고는 있어요. 늘고는 있는데, 워낙 그 설치 공간들이, 수축열조의 공간들이 좀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빅축열을 대체해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설비는 아니고요. 지열 히트 펌프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지열 시스템과 연계돼서 이제 좀 수축열조가 적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이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냉동기, 냉각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예전에는 그냥 바로 공조기라든지 팬콜 같은 공조 부하 장비들이랑 이 냉수가 손원이 됐는데, 빅축열 방식에서는 이제 추결조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추결조에 야간에는 얼음을 얼려서 저장해 놓고, 낮에는 이 추결조에 있는 얼음을 녹여서 이 열교환기를 통해서 2차측 공조부하 장비들의 그 냉수하고 열교환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축냉 설비는 저렴한 심야 전력을 이용해서 주간 냉방을 하기 때문에 운전비를 대폭 절감을 할 수 있고, 일정 규모의 추결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부하 변동에 대응하기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전에 이제 일반적인 그 냉동기 방식에서는 낮에 주간에 이만큼의 이제 부하가 발생된다고 하면 이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만한 용량의 그 냉동기를 설치를 했어야 하죠. 하지만 이제 빅축열 방식에서는 냉동기를 그 주간 부하에서 그 일부분은 추결조, 빅축열의 추결조가 담당을 하고, 이 추결조에 있는 얼음을 녹여서 그 차가운 브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냉방을 하니까 이만큼은 그 추결조가 담당을 하고, 냉동기는 이만큼을 담당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냉동기 용량이 일반적인 방식보다 이제 많이 이렇게 적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추결조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냉동기 용량이 작더라도 주간의 냉방부의 그 변동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용이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축냉 설비가 그 국가적으로도 그 전력 피크를 좀 낮추고 또 전력화를 전체적으로 이제 주간하고 야간하고 평준화시킬 수 있는 설비라서 그 많이 그 보급을 좀 하려고 하죠.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제화가 되어 있고요. 민간에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한국전력에서 그 일정 금액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죠. 이게 십몇 년 전에 초창기에는 한 40%에서 50% 가까운 금액만큼 총공사비에 그 상당한 많이 금액을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요즘 이제 한전이나 에너지공단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단가는 점점 조금씩 좀 떨어져서 지금은 뭐 30%대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더라도 이제 상당한 금액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심야 전력 요금이 주간 요금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설비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건물 입장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전력 피크를 피하지만 그 건물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냉동기가 이제 굉장히 용량이 크잖아요. 그 뭐 큰 냉동기는 몇백 킬로와트씩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냉동기의 용량이 이만큼 이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면 수전 용량도 줄을 수 있고, 건물의 또 피크 부하나 이런 부분 그 전력 그 단가, 연간 단가도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뭐 건축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이제 주어진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추결조가 이제 기존에 그 설비, 어떤 추결조가 있어야 되나서, 그만큼 이제 건축 면적도 필요하고, 초기 투자비도 이제 그만큼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빙층률을 적용할 건지 적용하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는 뭐 상황에 따라서 좀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 있고요. 빙층률 시스템의 이제 구성을 보면, 그 냉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냉동기는 아니고요. 얼음을 얼리기 위해서는 영하의 온도로 열 매체가, 수성 매체가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하에서 운전될 수 있는 저온 특성이 좋은 빙축열 전용 냉동기들이 따로 나와요. 그 메이커들에서. 주로 이제 스크류 냉동기 아니면 이제 터보 냉동기인데, 따로 나오고 있고, 이 안에 이제 배관의 물은 밤에 얼음을 얼리기 위해서는 영하의 온도로 그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물을 사용할 수는 없겠죠. 얼어버리니까. 그래서 부동액이 들어가 있는 브라인, 그냥 순수한 깨끗한 증류수에다가 부동액을 섞어서, 만든 그 열매체를 그냥 브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브라인이 이제 순환하게 되고, 추결조 안에, 방식에 따라서 이제 캡슐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추결조하고 바이패스되는 양을 제어해주는 삼방밸브, 또 이쪽에 부하측 있는데도 환영열기환기와 그냥 바이패스되는 물의 양을 조절해주는 삼방밸브가 있고, 브라인 순환 펌프가 있고, 2차 측에, 부하측에는 냉수 순환 펌프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열기환기 거쳐서 나가면 이쪽에 이제 공조기나 팬콜이 있는 것이고요. 뭐 냉각탑은 일반적인 냉각탑하고 같습니다. 빙축열이 이제 야간에 그 추결조 얼음을 재빙을 해놓고 쓰는데, 이게 얼음이 1kg당 79.68kcal, 약 80kcal에 열을 그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얼음으로 할 때 그 잡열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 물을 그냥 가열하거나 그 냉각시켜서 저장해 놨다가 하는 것보다 그 같은 최적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이런 잡열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수축열 방식보다는 이제 추결조 크기가 뭐 이렇게 한 5분의 1, 8분의 1 정도로 이제 작게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이제 빙축열이 처음에 이제 먼저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빙축열 시스템 쪽에는 이제 브라인이 부동액이 섞인 물이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일반 공조기라든지 펜골 같은 그 냉온수 배관 쪽에 바로 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간에 판형 열기환기를 설치를 해서 그 일반 계통하고 이제 분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냉방부하에 따라서 이제 삼방밸브가 예전에는 이제 오작동되거나 해서 그 이 열기환기가 동파되거나 뭐 이런 사례가 간혹 있었는데, 뭐 요즘은 뭐 자동 제어가 이제 워낙 잘 되기도 하고, 이 삼방밸브의 그 제어 특성들이 이제 많이 신뢰성이 좋아지고 해서 동파나는 사례는 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 빙축열 조가 그 업체들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통형의 그 물탱크처럼 생긴 거를 여러 개 두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사각 탱크, 큰 그 탱크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추결조는 업체마다 다 좀 모양새들이 다르고요. 그 빙축열용 전용 냉동기, 그 다음에 브라인하고 그 냉수하고 열기환하는 판형 열기환기, 뭐 이쪽이 이제 브라인이겠죠. 그리고 요건 2차 측에 그 냉수 가는 라인일 테고요. 안에 판형 열기환기가 들어있는데, 워낙 저온으로 되기 때문에 결로가 많이 생겨서 이렇게 그 안에 보온을 하고도 밖에 또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걸로 해서 아예 이렇게 그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결로가 잘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이렇게 다 밑에 찌개는 조금씩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 이제 브라인 순환 펌프가 있고요. 저온으로 운전하게 되면 이제 냉동기가 재빙 운전 시에는 그 COP가 성능이 많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전력을 많이 좀 먹기는 주간보다 더 많이 소비하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워낙 이제 심야
그 전력의 그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COP가 야간에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주간에 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수축열 방식은 얼음을 얼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물을 우리 이제 2차 측에 그 냉온수 쓰는 물을 그대로 온도를 많이 좀 낮춰서 0도 이하로는 못 낮추겠죠. 물 그대로 브라인이 부동액이 섞이지 않은 물이니까 많이 낮춰서 야간에 냉각을 시켜서 저장을 해놓고 또는 뭐 가열을 해놔서 데펴서 저장을 해놨다가 그 주간에 쓰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온도 차를 크게 벌리기 좀 어려운데 빙축열 같은 경우는 온도를 많이 떨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온도차 공조 방식이라든지 저온 공조 방식을 할 때는 빙축열 방식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2차 측에 있는 그 냉온수 순환 펌프의 그 동력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대온도차가 가게 되면 저온 공조 방식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또 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빙축열 시스템 얼음을 얼리는 쪽으로 그 어떤 제빙 코일이라든지 캡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추결조 내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난방용으로 이 빙축열 시스템을 동절기에 난방용으로 사용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수축열은 난방, 냉방 다 가능한데 빙축열은 이제 그게 좀 곤란한 부분이 좀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빙축열 시스템 운전 방식을 보면 먼저 이제 제빔 운전인데 제빔 운전은 야간 시간대 이제 빙축열 냉동기를 영하의 저온의 상태로 운전하면서 약 4도에서 5도, 마이너스 6도 정도까지도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정도의 온도에서 이제 브라인을 추결조 내로 순환을 시켜요. 저온 냉동기가 야간에 제빙 운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와서 이 안에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5도의 그 브라인이 흐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캡슐이라든지 어떤 축냉 매체가 얼음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방 밸브가 그 야간에는 이 추결조로 흐르고 이쪽 바이패스 되는 쪽으로는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방향이 잡히는 거고, 요 열교환기에 있어서도 이 삼방 밸브가 열교환기 쪽으로는 브라인을 순환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100% 다 바이패스 시켜서 다시 냉동기로 순환하게끔 이렇게 추결조와 냉동기만 왔다 갔다 하게 하고요. 이제 낮에 그 해빙 운전을 할 때는 이 삼방 밸브를 이 부하 상태나 그 추결조 출구의 그 온도 상태에 온도 값에 따라서 추결조만 단독 운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냉동기랑 같이 운전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냉동기를 이제 가동하지 않고 지금 이거는 이제 냉각탑을 가동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냉각탑을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냉각탑은 꺼져 있고 그 냉동기도 꺼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추결조에서 나온 물이 냉동기 그냥 그대로 거쳐서 추결조를 들어가는 물하고 이제 그냥 바이패스 되는 물을 요 삼방 밸브가 제어를 하는데 그 제어하는 부분은 요게 그 브라인 순환 펌프 이쪽에서 이제 그 물의 온도가 냉수 온도가 충분히 냉각이 된다고 하면 100% 다 이쪽으로 순환시킬 필요 없죠. 100% 다 순환시키면 이게 이제 영하의 온도니까 너무 차가운 물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만 이로 순환시켜서 냉각을 시키고 바이패스 된 물하고 섞어서 적정한 온도, 필요한 온도, 설정된 온도에 맞춰서 오고 요 열변기에도 마찬가지죠. 2차 측에 그 냉수 순환 펌프, 냉수 순환 펌프 돌아가는 그 온도, 냉수의 공급 온도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그 이쪽으로 열변기로 물을 흐르게 하고 냉방이 그 냉수 온도가 충분히 낮다고 하면 이쪽 열변기로 흐르는 물의 양은 좀 줄이고 바이패스 되는 물의 양을 늘리고 해서 이 삼각 밸브가 냉수 온도에 따라서 그 양을 조절을 하고요. 추결조를 거쳐서 나오는 물의 온도를 한 4도 정도 그런데 이거는 약간씩 업체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좀 보고요. 그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급하는 냉수의 온도는 5도 아니면 7도 이렇게 나가겠죠. 그 해빙 운전할 때는 추결조 단독 운전이 있고
냉동기하고 그 추결제 해빙을 같이 하는 병렬 운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는 단독 운전이고요. 이 단독 운전은 주간의 냉방 부하를 이제 추결제 얼음만 녹여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으면 굳이 냉동기를 낮에 돌릴 필요가 없겠죠. 주로 이제 냉방 부하가 크지 않은 환절기라든지 이런 때, 또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낮에 가장 더울 때는 냉동기까지 돌리지만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대쯤, 퇴근 시간대쯤 돼서 부하가 많지 않을 때는 그때는 이제 또 냉동기 끄고 추결제만 돌릴 수 있으니까 이게 해빙 운전이냐 병렬 운전이냐가 뭐 하루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뭐 올 해빙 운전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날 부하의 그 상태에 따라서 뭐 같은 날도 해빙 운전만 했다가 또 부하가 좀 딸리면 병렬 운전 했다가 또 부하가 또 줄어들면 다시 해빙 운전만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방식들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병렬 운전은 해빙 하더라도 온도가 충분히 안 떨어진다고 하면 그 온도를 덜 떨어진 만큼 냉동기를 더 주간에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결제 해빙과 냉동기의 운전을 같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또 냉각탑이 당연히 이제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냉방부하가 높게 발생되는 그런 때, 또 주간에 피크 냉방부하가 높게 올라간 때, 뭐 이런 때는 이제 같이 부하를 분담해서 하는 거고요. 냉동기 단독 운전은 추결조가 다 얼음이 녹았어요. 얼음이 녹아서 추결조가 이제 더 이상 방냉을 할 수 없는 그런 해빙이 다 된 상태 같으면 할 수 없이 그때는 이제 냉동기만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냉동기 얼음이 추결조 얼음이 다 녹았을 때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 주간에 피크 부하가, 냉방 부하가 피크로 뜨고 있는데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저온 냉동기만 가지고서 그 냉방 부하를 다 커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픽중의 시스템에서는 요 추결조의 그 얼음 녹이는 그 속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를 해서 최대한 건물 냉방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써야 되겠죠. 최대한. 다 못 쓰고 뭐 퇴근하고서 이제 냉동기 꺼야 되는 그 시점쯤 가서도 아직도 뭐 한 30% 이상 얼음이 남아있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손해죠. 어떻게 보면. 다 충분히 야간에 그 값싼 전력을 이용해서 얼려놓은 얼음을 다 소진을 못한 거니까. 주간에는 이제 전기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주간에 저온 냉동기를 많이 돌리는 것 자체도 이제 벌써 전력량이 있어서 손해이기 때문에 저거를 최대한 가동을 좀 적게 하는 게 관건이고요. 운전 모드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상태를 보면 제빙 운전, 이건 야간이죠. 야간에 냉동기를 저온 운전을 시켜요. 냉동기도 운전 모드가 저온 운전 모드가 있고 상온 운전 모드가 있어요. 그 냉동기 그 운전 모드 자체에. 그래서 저온 운전을 하게 되면 0도 이하의 그 온도로 그 브라인을 냉각시키게 되고, 상온 운전할 때는 그 영하로까지 안 떨어뜨리고요. 그 주간에 이제 필요한 그 냉수 온도를 맞춰줄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만 이제 떨구는 그런 운전을 하게 되고요. 냉동기 돌아가면 당연히 이제 브라인 펌프는 가동을 할 테고요. 냉각탑도 가동을 하는 것이죠. CV1, CV2, CV1, CV2는 이제 요거죠. 여기 지금 CV1 A 방향, B 방향, C 방향, 그 다음 CV2의 D 방향, E 방향, F 방향. 그래서, 제빙 운전을 할 때는, CV가 A, B, A에서, 냉동기에서 온 A 방향에서 온 그 브라인을 그대로 B 방향으로 해서 이제 추결조로만 가게 해서 이제 제빙을 해야 되겠죠. 이쪽 바이패스 되는 건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CV2는 D에서 F, D에서 F, 요 열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제빙 운전이니까 그대로 이제 열교환기를 안 거치고 그대로 다시 냉동기 가서 영하로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만 되게끔 한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추결조 단독 운전 할 때는 추결조 단독 운전이니까 냉동기는 이제 정지되어 있는 거고, 브라이스나 버프는 그 추결조에 어쨌든 브라이는 계속 가동이 돼야 되니까 픽중열 시스템이 운전이 되면 브레이크 펌프는 뭐 계속 가동되는 거고요. 냉각탑도 정지죠. 냉동기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CV1 밸브가 A, B, C. A에서 B나 C로 가는데 이 양을 이제 서로 비례제어 해주는 거죠. 얼마만큼
추결조로 예를 들어 7이 가면 바이패스 C 쪽으로 가는 거는 3. 추결조로 6이 가면 C 바이패스 되는 C 방향으로 가는 거는 4.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합쳐지면 다시 이제 10이 되겠죠. 서로 이렇게 보내는 양은 출구 쪽의 온도가 설정된 온도에 근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일로 들어가는 추결조를 거치는 불의 양을 이제 조절을 하는 것이고요. CV2 밸브 같은 경우에는 요거 좀 오타가 났습니다. D에서 뭐 E 플러스 F가 아니라 D 플러스 E가 F.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 바이패스, D 방향으로 바이패스 되는 양과, 이 방향이 지금 요 열교환기를 거치는 거죠. 판형 열교환기를 같이 거쳐서 이제 F로 해서 F가 이제 냉동기 방향이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열교환기를 거치는 이 방향하고 D 방향이 서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 방향이 7이면 D 방향은 3, 이 방향이 4면 D 방향은 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냉수 출구 온도에 의해서 이쪽 이 방향으로 판형 열교환기로 흐르는 불의 양을 비례 제어해서 그 두 개를 합친 F 방향으로 해서 다시 이제 12의 양이 빅층열 냉동기로 가겠죠. 이런 내용들은 보시면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빅층열 시스템의 제빙 방식입니다. 빅층열 시스템의 냉동기는 주로 그 터보 냉동기하고 스크류 냉동기가 쓰는데, 저온용으로, 빅층열용으로 나온 0도 이하의 온도로 브라인을 냉각시켜서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냉동기를 쓰고 있고요. 용량이 작은 200Rt급까지는 주로 스크류 냉동기가 냉동 창고나 이런 데도 쓰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스크류 냉동기를 쓰는데, 300RT 정도, 300RT 정도 이상 되면 스크류 냉동기가 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터보 냉동기로 하고요. 터보 냉동기도 마찬가지로 또 뭐 100RT, 200RT 이렇게 작은 것들은 터보 냉동기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쓰고 있고, 아이스 슬러리 타입의 빅층열 시스템에서는 이런 터보나 스크류가 아닌 별도로 제작된 제빙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 좀 보시고요. 방식이 이제 정적 제빙 방식하고 동적 제빙 방식이 있어요. 동적 제빙 방식하고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정적 제빙 방식은 브라인이 순환되는 열 교환기라든지 열 전열면 주위에 있는 차 있는 물을 그대로 이제 얼음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녹였다가 얼음으로 만들었다. 추결조에 차 있는 그 물이 그냥 그대로 얼었다가 녹았다 정적으로 움직임이 없이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어쨌든 뭐 물이 크게 이렇게 얼음이 유동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서 그냥 추결조 안에 채워놨던 물이 이제 얼었다 녹았다 하는 거라서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좋다는 그런 얘기고, 이게 단점이 축냉하는 과정에 이제 코일 같은데 얼음이 이제 얼게 되면 지금 요게 정적 제빙 방식의 이제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거기에 관의 착빙형, 관 밖에 얼음이 달라붙는다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신성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방식은 이런 원형 추결조에 이 하얀 것들은 이제 전열관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고 나오는 거죠. 하나 들어가서 저 밑으로 들어와서 반대편까지 이 안에 햇다처럼 하나가 이제 공급관이 있으면 여기에 이 무수히 많은 이 전열관들이 쭉 햇다처럼 연결된 거죠. 그래서 빙빙빙빙 돌다가 이제 환수 햇다로 또 다 쭉 연결이 돼서 위로 올라와서 이제 환수관으로 가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안에 관에 추결조 안에 이런 코일이 원통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원통형 수조를 여러 개 넣고, 이 수조 높이를 또 너무 높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관 자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이즈가 좀 한계가 있고 또 그래서 어쨌든 통이 그렇게 뭐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또 가대를 짜서 기계실 층고가 높은 경우에 2단으로 추결조를 쌓는 그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있죠. 지금 이렇게 지상에 또 뭐 두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기계실에 이제 같이 냉동기 옆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구성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코일에 이제 브라인이 흐르는 거고, 코일 속을
그 밖에 추결조 안에는 그냥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 안에 브라인이 흐르면서 주위에 있는 물들을 얼리는 거고요. 이거는 장안 기술의 이제 제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이제 헤타처럼 돼 있고, 그 전열관들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서 이제 반대편 환수관으로 가겠죠. 그래서 부수이 많은 전열관들이 촘촘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추결조 안에 물을 채워놓으면 그 물이 저 브라인 주위에, 코일 주위에서 이제 얼었다가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제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캡슐형이 있어요. 이 아이스 볼 타입이나 이런 그 렌즈나 아이스 렌즈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뭐 이런 거, 또 아이스 바 타입으로 된 그런 캡슐형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정적 재빙 방식에는 이런 캡슐형하고 관의 착빙형, 이건 이제 아이스 온 코일 타입이라고 하는데 얼음 안에 이제 코일이 있다라고 해서 반대로 관내 착빙형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다 얼음이 그 안에서 이제 녹았다가 얼었다가 뭐 크게 유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점이 이제 저렇게 그 전열면 주위에 이제 그 얼음이 녹았다가 얼었다 하는데 코일 안에 브라인이 흐르고 그 주변에 얼음이 흐르기 시작하면 벌써 얼음 때문에 저쪽 아직 녹지 않은 얼음 뒤쪽에 그 물까지 냉열이 전달되는 게 이 얼음 때문에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반대로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꽝꽝 다 얼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이제 주간에 녹일 때는 이 브라인이 흐르면서 그 얼음을 녹여서 이제 그 냉열을 이용해야 되는데, 요 브라인 주변에만 물이 이제 녹았고 저쪽 안쪽에 얼음은까지 이제 이 얼음의 그 냉기가 이 물을 통해서 이 브라인까지 전달이 되다 보니까 하여간 요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장점은 안정성은 좋지만 그 축냉하는 과정이나 방냉하는 과정에서 그런 열저항이라든지 그 성능들이 제빙이나 방열 성능들이 조금 좋지 못한 그런 단점들이 이제 있다는 얘기고요. 이 관의 착빙형하고 캡슐형이 그 국내 빙수열 시스템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아마 80% 이상 될 것 같아요. 90% 이상도 될 것 같고요. 이외의 타입이 이제 아이스 슬러리 타입이 대표적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초창기에는 관의 착빙형이나 캡슐형이나 뭐 같이 이렇게 막 출발을 했는데 업체들 따라서 이제 타입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제 같이 나가다가 이 캡슐 타입이 초창기에 이 볼이 깨지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화자들이 좀 났어요. 저거는 이 추결조에 이런 그냥 텅텅 빈 추결조 안에다가 이 볼들을 채워놓는 거예요. 볼이나 이런 아이스 렌즈 이런 거를 쭉 채워놓고 그 주위에 이 추결조의 위에서 이제 물을 쫙 브라인을 흘려서 이 볼이나 아이스 렌즈 주위에 브라인이 흐르면서 냉열을 전달을 해서 이 볼 안에 있는 물을 녹였다가 얼렸다 하는 거다 보니까 저 볼이 이제 얼고 나면 약간 좀 팽창을 해요. 얼음이 되니까 이제 팽창을 하잖아요, 부피가. 녹으면 또 다시 줄고. 그래서 저게 이제 하룻밤에 한 번씩 녹았다가 하루마다 이렇게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약간씩 팽창을 하다 보니까 저 볼 만드는 그 이음의 부분들이 좀 깨지거나 뭐 이런 하자들이 이제 좀 나서 초창기에 잠깐 좀 주춤했다가 한동안 그래서 아이스 온컬 타입을 많이 하다가 또 그 업체들이 이제 그 아이스 볼이나 캡슐 같은 거를 좀 개량을 하고 또 개발을 해서 안정성이 좀 좋아지면서 다시 또 이제 캡슐 타입이 여러 가지 모양의 캡슐 타입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추결조 내부에 코일이 설치되어 있고 주위에 물이 채워져서 코일 내를 순환하는 저온의 브라인에 의해서 코일 주위에 얼음이 생성이 되고, 추결조는 개방형 구조예요. 이렇게 위에가 얼음이 얼면 이렇게 좀 수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이제 뭐 물을 너무 많이 채워놓게 되면 밤에 이제 처음에 재빙하게 되면 그 물이 얼면서 점점 그 부피가 팽창을 하니까 물이 넘치는 그런 현상도 생겨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그래서 뭐 한 번 넘치고 나면 이제 뭐 더 이상 그다음부터 이제 넘치진 않겠죠. 그 물 그대로 이제 얼었다 녹았다 반복을 하니까. 그래서 추결조 자체는 이제 개방형 구조고,
이게 이제 완전 동결력이 있고 직접 접촉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완전 동결력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 내부에 브라인이 흐르고 주위에 물이 그 정체된 상태에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제 저장되는 상태고, 그 실제 열을 이용하는 건 이제 브라인이 제빙도 하고 해빙도 해서 그 냉열을 브라인이 운반을 해서 저쪽에 열경기 가서 냉수 2차 측 냉수에 이제 열을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직접 접촉식은 구조는 거의 동일한데 해빙 시에 그 얼었던 물을 그냥 그 녹은 물을 그대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저쪽에 열경기를 흘리거나 이래서. 근데 이거는 저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서 어떤 업체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게 돼 있다고 하고, 관내 착빙형은 요거랑 거의 이제 비슷한 구조이지만 관 외부에 제빙용 브라인이 순환을 하고 코일 내부에 얼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구조에서 이 안에가 이제 코일 안에가 얼음이 얼고 주위에 이제 브라인을 흘려보낸다는 얘기죠. 관내 착빙형도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캡슐형은 캡슐 주위에 저온의 브라인을 흐르게 해서 그 얼음을 캡슐 안에 있는 물이 얼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캡슐이 다양한 형태가 있고, 이 캡슐이 이제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런 캡슐의 내구성이 빙중의 시스템의 수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대신에 추결조 구조는 뭐 다양하게 해도 돼요. 어쨌든 저런 그 캡슐이나 발을 그냥 채워만 놓으면 되니까, 뭐 추결조가 뭐 동그랗게 돼 있든 사각으로 돼 있든 넓적하든 높든 뭐 어떤 마름모가 됐든 어떤 것들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제 추결조 내를 브라인으로 다 채워야 되니까, 뭐 물론 이제 볼도 들어가지만 위에 있는 관의 착빙형보다는 브라인의 사용량이 좀 많아지는 그런 특성이 좀 있고요. 어쨌든 이 관의 착빙형이 장치가 이제 이런 코일하고 추결조 있다 보니까 그 코일 안에는 이제 얼음 브라인이 그냥 계속 순환만 하는 거죠. 코일 안에는. 그래서 뭐 코일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면서 얼어 터지거나 이러는 하자들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용이하다는 거고, 캡슐은 그 일반적으로 이제 원형이나 바 타입, 뭐 넓적한 판때기 타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데, 관행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량의 조액제를 넣어요. 조액제가 이제 좀 관행 방지도 하지만 또 쉽게 얼음이 잘 얼게끔 그리고 유도하는 그런 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들어가서 있는 상황이고, 이 캡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추결조 안에 이제 캡슐을 이렇게 쭉 채워놓고 이제 물을 전체적으로 추결조 안에 이렇게 흘려서 뭐 위에서 쫙 뿌리고 밑에서 이제 빨아당기는 건데, 어쨌든 그 넓은 추결조 전체적으로 물이 균일하게 브라인이 내려오는 게 이제 일단은 좀 관건이고, 왜냐면 그 캡슐들이 쫙 이렇게 몇 미터 차여져 있기 때문에 물들이 그 사이사이에 잘 균일하게 흘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캡슐 같은 게 이제 어쨌든 간에 뭐 혹시라도 파손이 되면 뭐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개 중에. 그리고 또 제품 자체에 뭐 구조적인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게 깨지게 되면 확인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아요. 부등액이 이제 약간의 색깔이 있어서 나중에 뭐 깨지면 캡슐 안 깨진 거는 하얀색 그대로인데 뭐 깨진 그 아래 색깔이 약간 뭐 파란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지만, 실제 이제 그게 뭐 확 깨져서 확 들어갔으면은 쉽게 볼 수 있겠지만, 뭐 슬슬 새기 시작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물이 또 이쪽 부등액 쪽으로 나오니까 부등액도 농도가 점점 약해지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나중에 냉동기에서 이제 영하로 떨구면서 냉동기 자체에 동파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 캡슐이 터진 거를 확인을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그 캡슐이 뭐 몇 미터 이렇게 수결조 안에 차 있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본다지만, 밑에 깊숙이 있는 것들은 뭐 이렇게 파헤쳐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캡슐이 파손된 거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좀 어려워요. 지금 보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라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건데, 또 저 밑에 있는 캡슐을 이렇게 헤집어서 파손된 거를 확인하려고 하면 당장 그 추결조에 차 있는 브라인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브라인이 또
뭐 1, 2톤이 아니라 뭐 몇백 톤이 되니까 용량이 커지면 그 몇백 톤의 브라인을 어디다가 임시로 저장을 해 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유지 관리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적 재빙 방식은, 두께가 얇은 얼음이라든지 아니면 수중 마이크로메타, 아주 그 입자가 곤 얼음 같은 아이스 슬러리, 우리 그 음료수 아이스 슬러리 그런 거랑 똑같은 그런 적이에요. 이런, 죽탕처럼 생긴 얼음 슬러리죠. 얼음죽 같이 유동성이 있고, 제빙기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이 배관에 흐를 수 있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추결제 이렇게, 쭉 뿌려서 추결제 안에 얼음, 아이스 슬러리 형태로, 얼음 죽탕, 그런 형태로 추결제 저장을 해서, 그걸 또 그대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해빙해서 쓸 때는 열경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뭐 해빙이라는 게 없죠. 그런 아이스 슬러리를 그대로 보내는 거니까, 뭐 얼음을 녹이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내서 이제 여기서 열교환하면 이제 아이스 슬러리가 다 물이 됐겠죠. 물이 된 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태고요. 단점은 제빙기가 일반적인 그 냉동기하고 좀 다른데 이 제빙기가 가동 부분이 좀 많아요. 이게 안에 그 얼음을 냉매가 이제 영하 이하에서 팽창되는 직팽 그 제빙 전열면이 있으면 그 표면에 얼음이 얼으면 그 얼음을 연속적으로 이런 스크류, 용수철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돌면서 그 얼음을 계속해서 밑으로 이제 긁어서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가동 부분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기계적인 마모도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또 얼음이 너무 땡땡하게 얼어서 그게 돌아가다 부러진다든지, 이렇게 변형이 된다든지, 초창기에 그 외산 자재를 이제 갖다가 국내 도입을 해서 시작을 했죠. 그 부품 하나 고장나면 그것도 수입해서 고치고 뭐 이래저래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당장 뭐 내일 냉방해야 되는데 제빙기 고장났다고 밤에 추계를 못 해버리면 용량이 다음날 딸려서 문제가 되거나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그 한번 고치는데도 가격이 상당한 가격이 나갔고, 대부분 이제 뭐 그 고장나거나 하는 게 운전을 제대로 못해서 그 뭐 관행시켰다든지 어떠저런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그 서로 간에 분쟁도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고장 부분이 좀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래서 장비의 신뢰성이라든지 또 유지 보수나 이런 게 어렵고 한 번 또 뭐 수리를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초창기부터 좀 있어 와서 그렇게 널리 이제 보급이 되고 있지 못하다가 어쨌든 간에 이게 또 제빙 특성이나 이 특성들이 있다 보니 요즘 이제 국산화를 이제 그 한두 개 업체가 좀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가 국산화돼서 또 그 업체들이 열심히 또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고 또 실제 적용도 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얼음을 그대로 저장을 했다가 또 그대로 쓰는 거니까 이런 제빙 효율이나 이런 것들, 방열 성능 이런 것들, 또 부하 대응성 이런 게 이제 아이스 온코일 타입이라든지 캡슐 타입에 비해서는 우수하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브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직접 증발기에서 제빙을 해서 슬러리 타입으로 슬러리 형태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업체들이 할 때는 어떤 그 제빙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융점을 조금 낮추면 더 많은 냉유를 저장할 수 있고 뭐 약간의 브라인, 부동액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조금 일반적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얼음 슬러리, 아이스 슬러리만 채워놓으면 되니까 추결제 형상이 다양한 형태로 어떤 형태든지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단점은 제빙기 구조 복잡하고 장비 가격도 좀 비싸고 이게 이제 또 추결조가 그 안에가 이제 없죠. 그냥 아이스 슬러리만 저장을 해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아이스 슬러리를 저장해서 쓰고 겨울에는 이걸 수축열조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겨울에는 이 수축열조로 또 해서 난방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인데, 뭐 이런 또 이제 브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례를 저는 좀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이제 돼 있고요. 이거를 이제 또 뭐 한동안은 그
아이스 슬러리를 뭐 굳이 판형 열교환기 거칠 필요가 뭐 있냐. 어차피 유동성이 있으니까 부하체까지 직접 보내면 안 되냐. 열교환기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공조기라든지 팬코일 쪽까지 돌려서 와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굳이 판형 열교환기를 흐를 정도의 아이스 슬러리라면 공조기 코일이라고 못 틀 일이 없죠. 오히려 판형 열교환기보다는 공조기나 팬코일의 코일이 더, 그건 뭐 튜브 형태이기 때문에 유동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이고요. 동적 재빙 방식에 이게 여태까지 설명한 건 이제 아이스 슬러리 형태고요. 하베스트 형태라고도 있는데 여기에는 자료는 없는데 이 하베스트 방식은 빙 박리형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추결조 위에 제빙기가 있는데 이 제빙기가 우리 카페라든지 큰 주방이나 이런 데는 제빙기가 따로 있죠. 제빙기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얼음이 훅 떨어지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냉매가 직접 팽창하는 전열 판 틀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물을 채워놓으면 5분, 10분 후에 이제 얼음이 얼면 그 냉매를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제 뜨거운 냉매가 들어오게 해서 살짝 달라붙었던 전열면에서 떨어지게 해서 툭 밑으로 두루루 이렇게 뭐 열매들 추수하듯이 한다라고 해서 이제 하베스트 타입의 이제 빙 박리형인데 얼음을 박리시켜서 떼어서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초창기에 이제 외산 자재 장비 갖다가 하면서 고장이 좀 자주 나고 가동 부분들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자리를 좀 잡지 못해서 요즘은 이거 한다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업체가 보이진 않더라고요, 요즘은. 아이슬러리는 요즘도 한 두세 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